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이제 올해도 단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남았나요? 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한 해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는 그렇죠. 날이 다가올 일만 남았는데요. 우리 시장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었죠. 이제 동지가 지난 것과 같이 우리 시장도 낮이 점점 더 길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내년에 미국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위 1%의 부자들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시장에 이렇게 또 자금들이 유입되게 된다면 시장의 반등을 모색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 뭐 PBR이 0.8배, PER이 뭐 8배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충분히 뭐 바닥권이다, 뭐 금융위기 때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주변 여건이 사실은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그 고점과 이 저점을 모를 뿐이지 임박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은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뭔가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을 더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알찬 정보로 시간 꾸려봤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체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요,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겉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아직 이제 다 완공은 안 됐고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겉모습은 이제 얼추 다 됐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장비들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 이 거대한 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됐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물론 우리가 SK하이닉스 보조금 확정 때도 알 수 있었듯이 뭐 그게 이 보조금 확정 자체가 대단히 뭐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에 큰 호재가 돼서 주가를 뭐 크게 올리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확인이 됐다. 이 점이 이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7억 4억 달러, 47.4억 달러, 우리 돈 6.9조 정도 되는데 원래 64억 달러 정도 얘기가 됐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 26% 정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보다 이 투자 규모가 한 80억 달러 정도 줄어든 탓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금 대비 받는 보조금 이 규모로 따지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다른 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TSMC 같은 데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뭐 굳이 따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보조금이 줄어든 게 이게 무슨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느냐, 뭐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SK하이닉스 4억 5,800만 달러 그리고 대출 5억 달러에서 SK하이닉스도 이제 보조금 그다음에 대출까지 확정이 됐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원래 지난 4월에 얘기가 됐던 것보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두 대형 메모리 회사 보조금 확정이 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이제 생산, 그다음에 R&D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일종의 이제 촉매제 역할을 이 공장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 직접 보조금 문제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폐지가 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됐던 430억 달러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3% 넘게 급등을 하는 면도 있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반도체 주들의 뭔가 좀 분위기에 좀 도움이 될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재계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와 이제 정영진 회장이 워낙에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가서 뭐 잠깐 뭐 주니어만 보다 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체류 일정, 이 플로리다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체류 일정이 길어지면서 잘하면 만나겠네 싶었는데 트럼프 당선인도 만났고 또 머스크 CEO도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정 회장이 말을 아끼는 것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딱히 손에 잡히는 건 없기는 합니다만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가능한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측에다가 그쪽에서도 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물어봤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언급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머스크도 만났는데 인사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머스크가 이제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이렇게 한국 상황에 별 관심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영진 회장이 이번에 미국 행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주시장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신세계그룹이 미국에서 이마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좀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국에서의 신세계 사업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에 지금 이마트가 진출해서 지난해 한 2조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올 3분기 현재 1조 6천억이고 이게 전년 대비 한 2,700억 가까이 늘어나서 올해는 2조 원 더 넘을 수 있겠다. 물론 뭐 상승률이 뭐 두 자릿수 이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올해도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이 이마트 사업이 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K마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파두 이 건물, 사옥 건물이고요. 거래처 거래 중단 이런 걸 좀 은폐했다. 그다음에 부풀린 공모가로 신규 상장을 했다. 이게 이제 금감원이 내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금감원의 조사 결과 경영진들이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좀 검찰에 보낸 송치 내용 중에 좀 들어 있고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상장했을 때 4만 5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14,000원이니까 반토막도 아닌 거죠.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뻥튀기 상장, 뭐 공모가 부풀리기 이게 이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회사로서 파두라는 회사 이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파두라는 회사가 앞으로 잘 되든 잘 못 되든 계속 주홍글씨처럼 따라붙을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산정할 때 증권신고서에 나왔던 그 매출 규모, 1,000억대가 넘는 매출 규모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런 시장의 어떤 의혹,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 경영진들이 고의로 매출을 이 줄어드는 부분을 은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아니었다라는 해명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두에까지 해서 오늘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볼 글로벌 이슈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넘는 지수 반등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 초반에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다우가 마이너스 2%, S&P 500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2%를 기록하면서 지난 한 주는 부진했다라고 최종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1%대 반등 흐름을 보여줬던 건 필시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갔기 때문인데요.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해서 0.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 올랐고요. 근원 쪽 같은 경우는 2.8%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측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는데요. 일단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1월에 금리 동결과 관련된 가능성은 더욱더 올라간 것으로 보여졌지만 3월에 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소폭 더 올라가면서 1월은 동결, 3월은 금리 인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앞서서 종윤 앵커님과 함께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삼성전자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만큼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는 더 적은 보조금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보조금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되려 마이크론 실적과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해당 소식으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 출시를 했습니다. O3 버전 출시를 했고요. 올해 O1 버전을 출시를 했었는데 O2는 유럽 통신사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O2를 건너뛰고 바로 O3로 네이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O3 버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미니 버전이 먼저 출시될 예정인데요.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적용됐다라고 하니까 최근에도 주가 변동성이 나왔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해당 소식과 함께 오늘 변동성 보일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5%는 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말 사이 또 전해왔습니다. 사실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3% 정도의 GDP 수준을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 경우는 2%에 못 미치는 국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에 가입돼 있는 회원국들 모두 5%까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성 멘트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해당 코멘트와 함께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라는 소식,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그룹주 안에서는 신세계 INC가 장중에 변동성을 강하게 보였었죠. 최종적으로 만남이 확정이 된 만큼 오늘 신세계그룹주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혹시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25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14기 원전 오는 205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온 만큼 여러 가지 섹터단 안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있는 만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4일에는 조기 폐장 그리고 25일에는 휴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일이 짧은 만큼 단계적인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들 매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밸류업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주가 이달 들어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KRX 은행지수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11% 하락하며 주요 업종별 지수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한 달간 1조 원 넘게 금융주를 매도했는데 다만 개인들이 담아내며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와 이 두 가지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실 금융주는 올 하반기에 들어서 정말 이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나 이렇게 큰 종목들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르내림이 좀 심했던 기대감도 컸지만 최근 들어서 돌발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융주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타이틀에서 나왔듯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저가해서 그렇죠. 사고 있다. 근데 지금이 뭐 저가일지 고가일지는 나중에 좀 가봐야지 아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들을 사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군들, 웬만한 업종군들은 떨어지다가 이제 계엄 이후에 더 떨어졌는데 그렇죠. 금융주들은 사실 계엄 전까지 괜찮다가 그 계엄 후에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기 많이 때문에 떨어졌죠. 예. 저점 매수 우리가 흔히 뭐 우리 개인 투자들 많이 얘기하는 줍줍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금융주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급등에서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급등과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은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화 자산과 외환 부채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외환 부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지분율이 사실 뭐 금융주들은 굉장히 많은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이번에 계엄 이후에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팔긴 팔았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단기간에 좀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은 현재는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접어든 이제 기업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기 매도가 나온 이후에 매도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약간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은행주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이 훼손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들이 뭐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은 이 연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건전성이 훼손된다. 그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서 건전성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수익성과 주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 금융주들이 좀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편적인 금융주를 보는 시선입니다. 예. 무조건 뭐 싸다고 사는 게 뭐 말씀하신 줍줍이고 저가 매수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이 분야의 또 기업이나 이 분야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인 훼손이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돌발악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거는 저가 매수할 타임이 분명히 맞긴 맞죠.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주들 한번 어떤 종목들인지 라인업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곤배 앵커. 네, 한 달간 금융주들이 깊게 눌린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를 그리고 개인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신규로 유입됐던 외국인의 이탈이 나온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금융주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지분율도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2%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인이 3,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나 1% 내외 외국인 지분율 축소가 있었는데 개인이 금융주 가운데 가장 많이 매수한 KB금융의 뒤를 이어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사들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JB금융지주였는데요. 전일만 보더라도 0.12%가량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메리츠 금융지주는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11월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주들 이 부담감,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최근의 주가 추이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주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사실은 금융주주사들은 낯익은 종목들이 참 많죠. 밸류업 때문에 올해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박근호 이사님은 어떤 금융주를 좀 제일 선호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주들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보는 뷰가 사실 증권사들마다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내년에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다라는 아, 게 그래요?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긴 한데, 네. 시장에서는 분명히 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JB금융지주를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사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과거에는 은행주를 사면 무조건 기업은행을 사야 됐었거든요. 기업은행을 왜 샀냐면 이제 주가적인 은행주가 갈 때 업종 내에서 가장 상승 탄력 큰 게 기업은행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을 제외를 하고 이제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자, JB금융지주 관련돼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인데요. 네. 내후년 기준으로 45%, 이제 올해가 이제 3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후년에 45%까지 올리겠다. 뭐 현금 배당 성향을 28%까지 올리겠다. 이런 것들 사실 은행주들을 어떤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 컸기 때문에 매매의 종목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많긴 하십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좀 약간 배당 쪽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JB금융지주가 밝히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시장에서 거의 탑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을 우리가 보통 뭐 볼 때 ROE나 여러 가지 뭐 보긴 합니다만, ROE가 15%로 기사가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분기 기준으로 한 14%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ROE가 10% 넘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게 나타내는 게 이제 ROE고요. 그다음에 JB금융지주나 다른 은행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가 CRT1,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이거 나오는데, 요즘에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많이 이 그렇죠. 단어 네. 쓰죠. 보통주 자본을 위험은 가중 자산으로 나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CET1이 이제 올라가면 안정성은 좀 좋아지는데 수익률은 약간 떨어지고, 그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사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에서 굉장히 좋게 좋은 점수를 좀 최근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은행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NIM, 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순위 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도 뭐 시중은행 대비, 시중은행 뭐 신한, 국민, 우리 이런 은행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는 가장 잘 나왔고, 최근에 또 좋은 뉴스 하나 있었죠. 스탠다드 푸어스가 선정을 하는 다우존스 경영가능지수, 코리아 지수에 선정이 또 JB금융지주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가 내년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분석이 좀 약간 반반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지만 이제 거의 매도가 멈추고 종목별로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상승 탄력이 가장 컸던 JB금융지주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저도 좀 차트를 들어서 보니까요. 진짜 미국에 있는 종목 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이게 우상향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네, 모습이 좀 맞습니다. 들어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올해만 본 게 아니라 한 4, 5년 정도 이 차트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만큼 좀 덜 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JB금융지주 오늘 금융주 탑 픽으로 좀 뽑아주셨고,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금융주 하면은 밸류업이고, 밸류업 이제 우등색으로 꼽히는 기업 중에서 이 기업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KB금융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주죠? 금융주에. 예. 지난 16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리밸런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이제 6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51개사 중에서 미지수 지수 미지수 편입 기업 43개사를 심사를 해서요. 이번에 5군데만 지금 신규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KT와 SK텔레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현대모비스까지 모비스. 이렇게 맞습니다. 5개 기업이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 달부터였죠. 이때 업계 최초로 배당 총액 기준으로 분기
균등 배당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분기당 균등 배당을 이제 시행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연간 배당 금액 총액만 하더라도 약 1조 2천억 원 수준을 최소한 이제 유지하거나 내지는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배당 성향까지도 같이 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이에 또 이제 연장선으로 네.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 등을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쪽에서 KB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KB금융의 지금 최대 주주 현황을 보면 네. 지금 최대 주주에서 1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고요. 그 다음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지금 지분율을 확대하면서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서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서, 금융권 내에서도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내려서 보면요. 지금 KB금융이 역대 최대 지금 이자 수익도 올려나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8조 원 수준에 당기 순이익 역시도 지금 5조 가량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대출 자산이 늘어서 이자 이익을 좀 뒷받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자산이 증가해서 이자 이익을 견고하게 지금 방어를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실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올해 이런 이제 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고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막대한 그런 이제 충당금을 적립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최근에 이런 이제 금융주 쪽에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잡았죠. 실적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주 환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목도 많이 는 거고, 또한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같이 또 시행하면서 동조화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이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을지언정 다시금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회복세를 또 보여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 견고하게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고, 제가 지금 추세 라인을 두 개 정도 지금 작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상승 채널 내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추세가 하방으로 가지 않는 한 현재 구간이 지금 하단 추세선에서 지지받아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시금 계속해서 추세 견고한 움직임 이어나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딱 좀 찍고 살짝 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긴 해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 중에서 JB금융주, 그다음에 KB금융 두 회사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인 리보액산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의 규모가 2028년 18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RNA는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직접 조절하고 세포 배양 없이 화학적 합성을 통해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글로벌 RNA 의약품 시장은 해외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예, 사실 바이오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사실상 주도 업종이었는데, 어쨌든 계엄 사태 전후로 해서 조금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좋지 않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이 이제 보건부 장관 내정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타격을 받고, 그 이후에 아직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좀 분위기가 좀 올 하반기 중에서는 좀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어디를 좀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될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곽지영 파트너, 네. R&A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바이오 쪽 산업 자체가 지금 최근에는 좀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움츠러든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12월 달에 예.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요. 있었으나 그것도 불발이 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이제 악재가 계속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는데 제약 산업 자체가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좀 상용화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의 분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게 R&A 쪽이라서 상용화 측면에서 상용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리보핵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리보핵산이 단백질 합성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메신저 리보핵산이라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19 이제 백신 치료제로 맞아요. mRNA 치료제 맞아요. 이래서 네. 좀 그때 한번 부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제품으로 따졌을 때는 화이자와 모더나 쪽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코로나 백신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mRNA가 우리 몸에 이제 주입이 됐을 때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이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게 그런 백신의 이 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RNA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규모가 2028년도 기준으로 해서 180억 달러,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26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네. 성장률 자체도 한 5, 6%대 정도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럼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보일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또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연평균 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해외가 좀 주류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A 시장, 이제 치료제 시장 자체가 감염 질환 내지는 이제 희귀 질환 쪽으로 같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감염 네. 질환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기준으로 RNA 치료제 시장에서 약 92%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희귀 유전 질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RNA 치료제가 그 희귀 질환의 원인인 유전적 돌연변이를 직접 표적하는 만큼 환자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네.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 ST팜과 차백신 연구소 쪽에서 지금 현재 MOU를 맺어서 이런 이제 관련된 면역 치료제 쪽으로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네. 이 RNA 백신을 포함한 핵산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또 여러 기업들도 RNA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하는 만큼 꾸준한 당연히 관심과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까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나나 하이자 그리고 내지는 일라일렘 파마슈티컬스 네. 같은 해외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들의 사실 시장 지금 점유율 자체가 87%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상용화가 되고 또 성장세가 부각되는 섹터인 만큼 국내 제약사들의 지금 이제 행보 역시도 당연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관련 이슈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한번 보죠. 고인별 앵커. 네, RNA 관련 기업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RNA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ST팜일 듯합니다. 전일에는 0.35%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기술력을 갖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RNA 관련해서 원료, 핵산과 관련된 올리고와 관련된 그 CDMO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72%가량 하락을 했는데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다지 단기적인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여타 다른 RNA 관련 기업과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미셀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생산 능력은 20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mRNA와 관련돼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전일에는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11%가량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서부 쪽에 가장 큰 병원에 자사 제품을 납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RNA 관련해서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만 보게 된다면 금요일장에는 한 4.9%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RNA 관련 기업들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도 현저하게 적고요. 종목별로 좀 상이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RNA 쪽 전반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곽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RNA 치료제 쪽에서는 그나마 지금 이 기업이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 계속 부각이 좀 되는 분위기인데 ST팜 가지고 왔고요.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동아 소시오 홀딩스 계열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서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쪽의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CDMO 쪽으로 해서 그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료 의약품 쪽 시장 자체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도 점차 계속 좀 커지는 분위기라서 여전히 좀 유효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25년도경에는요. 전방 시장인 RNA 치료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ST팜이 원료를 공급하는 4개 파이프라인도 같이 동시 또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걸로 계속 리포트가 좀 최근에 근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RNA 치료제에 있어서 이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올리고 핵산 그 치료제 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RNA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뭐 감염 질환, 희귀 질환에도 쓰이고 있고 적응증 같은 경우에도 희귀 유전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또 적응증을 확대를 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이제 관련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 이제 ST팜이 약간 좀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임상시험 수탁 자회사 쪽에서 임상이 조금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고 업종 자체가 좀 불황기였었던 부분들 거기다가 회계 기준이 좀 변경이 된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상으로 좀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워낙 좀 일시적인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 쪽에서 상업화 품목 확대가 지금 전망이 되는 부분이 사실 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미래 먹거리인 지금 신약 개발에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즈 치료제와 대장암 치료제 그리고 mRNA 백신까지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상 다시금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월봉상 움직임 봤을 때 60월선을 지금 현재 지지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추세 전환 나오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찌감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선점하는 관점으로 관련해서 이슈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 진짜 다양하네요. CDMO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신약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RNA 쪽에서는 사실상 대장주다. ST팜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 기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뭐 그 에스트팜 못지않게 뭐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 기업이 이제 파미세를 좀 준비를 예. 해봤는데요. 예. 파미세라면 이제 줄기세포 1호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이 당당하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 기업 역사를 보면 88년도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오래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오는 2002년도서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옷 만들던 기업이었죠. 유화통상이라고 예전에 이제 이름 바뀌었죠. 일단 RNA 치료제 필수 원료 물질 뉴클레오시드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 뉴클레오시드 시장에서 한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 좀 약간 이채로운 건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주가가 좀 핫하게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라 두산전자의 이제 그 저전력 그 소재를 좀 납품을 하면서 그 엔비디아와 좀 엮여서 12월 달에 좀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거의 이게 좀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이 생뚱맞게 이 두산전자와 어떤 그 관련해서 소재를 납품했다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요건 좀 제가 좀 더 나중에 알아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되게 의외네요. 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 뭔가 이런 소재를 납품을 한다. 이게 사실은 구력이 오래된 회사라 보니까 네네. 이 기술이 여기저기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응용, 적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박 이사님은 파미세를 이 RNA 관련돼서 좀 관심주로 좀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두 가지 이슈 가지고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두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은 대폭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SBS,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재료로 지난 금요일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죠. 하나증권에서 관련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제목에 시가총액 1조 원의 향기가 나는 역대급 넷플릭스 계약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소 희망찬 제목이죠. 실제로 지난 20일 넷플릭스와의 역대급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추정이 맞다면 광고 시장에 눈에 띄는 회복이 없다 하더라도 2027년 내에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전에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했던 금액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PE 20배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E는 13배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목표 주가를 추정했고요. 기존 목표 주가는 2만 원이었는데 이 2배에 달하는 4만 원까지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미디어 업종에서도 신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일단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규 방영하는 콘텐츠의 일부를 국내에 내년부터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외에도 공급한다는 게 계약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신작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교양 부분의 신규 콘텐츠도 국내에 공급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계약 이전에 방영했던 콘텐츠, 구작 라이브러리도 국내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웨이브로 나가고 있는, 이 공급하고 있는 콘텐츠를 통째로 넷플릭스로 옮겨오고 여기에 신규 콘텐츠도 추가로 제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계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새로 썼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최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6년이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6년간의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최초로 방송사 편성을 전체 서비스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SBS가 현재 웨이브에 공급하고 있는 구작 그리고 신작의 국내 공급 매출은 연평균 400억 원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웨이브보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죠. MAU는 약 1,160만 명, 웨이브의 3배에 달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연평균 1,20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6년짜리 계약이니까 7,200억 원 어치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6년간 3천억 원 내외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신작 콘텐츠를 해외에 공급하는 부분도 1년에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분은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 높게는 1조 5천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쳤던 SBS 주가 2만 원에 마감을 했으니까요. 목표 주가 4만 원에 비교하면 아직도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동안 콘텐츠 관련주, 특히 SBS나 YTN 같은 방송사 주식들은 오랜 시간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받아왔는데 최근 재료를 계기로 당분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콘텐츠 관련주고요.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도 상향이 나왔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번에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에는 2025년 편성 확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4분기 전체 방영 회차를 추산해보면 3분기 대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알차다고 총평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대작들이 컴백합니다. 김은희 작가, 미스터 선샤인의 작가죠. 이 김은희의 새로운 작품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컴백을 하고 또 김은숙 작가의 시그널2도 방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5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상향 조정됐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더 자세히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4분기 매출부터 확인해보면 1,200억 원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방영 회차는 조금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총 43회차로 3분기보다는 줄어든 회차를 기록했는데요. 눈물의 여왕의 상각이 완료되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여기에 따라 영업 실적은 무난하게 달성을 하겠습니다. 또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방영을 하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준 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TV 광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일부 수목 드라마가 부활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는 24편 이상으로 이 편성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또 텐트폴 같은 경우에도 내년 7편 이상 편성을 하고 7편 이상 편성을 하고 분기마다 7편 이상이고요. 또 이 가운데 8편 이상은 글로벌 OTT 등에 선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1월 4일부터는 역대급 투자 금액을 자랑하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TVN에서 주말 슬롯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6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창립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주주 환원, 배당 성향 20%를 시작으로 주주 환원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출발에 앞서 지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시 체크하고 오늘 이번 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재차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 한국 증시 역시 출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실질적인 마지막 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탄절 휴장이 있음으로써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도 휴장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25일 휴장이 되지만 서구권 국가들은 대부분 24일부터 휴장이 들어가면서 해외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7일 배당락으로서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만 배당이 포함이 된다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도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좀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는 24년 한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25년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종목은 KSP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선박 엔진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 미국에서 조선법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발의가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 간들의 조선업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SP가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시면서 종목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스탠바이 가겠습니다. 현재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자, 뉴욕 시장 지난주에 다행히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 쪽도 좀 괜찮았고요. 근데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중간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글쎄요,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자목 궁금합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말 장세입니다. 그냥 휴장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장 분위기는 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말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게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2,400은 지켰다라는 쪽에서 오늘 또 그래도 갭상승의 욕구는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상황 쪽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 또 쭉 하고 반등이 들어올 것이냐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또 미국 시장의 매크로 지표가 고점권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쪽에서 상대적인 그리고 또 절대적인 수치는 높다란 쪽으로 봤을 때 이걸 그대로 국내 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시장들이 그대로 이어갈지는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된다.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시 얼만큼 또 계속될 것이냐라는 매도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장 초반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은 섹터의 차별화가 계속될 것 같고 그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일단 에너지 도미니언스, 그러나 즉 에너지를 장악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수출 확대와 또 공급 확대 쪽으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요를 창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가장 큰 수요는 당연히 조선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피팅 밸브 쪽도 조선 기자재를 떠나서 관련된 수출 LNG 수출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와 함께 또 수요를 받는 LNG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련된 종목과 섹터 쪽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주가가 신고가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간다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원화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인 수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것보다 수출은 일단 QE 확대가 먼저 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채산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수출주가 다 좋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됐겠죠. 그런 쪽에서 수출 기반이 어떤 QE 확대와 함께 나와서 이어지는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겠다라는 쪽에서 섹터 압축은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쪽에
관련된 소비주 쪽을 보시면서 라면이라든가 화장품 선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또 톡신 필러 관련된 에스테틱 쪽 이쪽을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연말 장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이 급등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타협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 사실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사일 대결을 하자고 했거든요.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서방하고 지금 미사일 대결을 해갖고 서로 쏴갖고 누구 미사일이 더 성능이 좋은지 대결하자입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도 여러 가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 중에 이제 뽑아낸 건데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 시장은 주목을 했고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죠. 콘크리트 펌프카는 그 도로 타설이라던가 그 건물 지을 때 맨 처음에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1등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그 재건주의 대장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식 관련 주가 또 나왔는데 오웬 SM그룹 회장이 트럼프 1기 때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SM그룹은 항상 그 트럼프의 취임식 리스트 초청 명단에 올라 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취임식에도 공식 초청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TK 케미칼과 남선 알미늄이 이 SM그룹 관련주로 지금 떴습니다. 세 번째는 오스테오닉이 미국 시장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임플란트 주들은 치과용 임플란트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셨던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지금 이미 그 시장 밖으로 상장 폐지돼서 나가 있지만 그 지금 그 덴티움이라는 2등주 요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근데 다른 임플란트,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쪽인 오스테오닉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12월 초에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요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스포츠 메디신 제품 요걸 받았기 때문에 이 새해에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진모 바이오매트랑 이미 글로벌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들도 보면은 미국 회사랑 현지 유통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용 임플란트가 2025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 이 소식 때문에 오스테오닉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진로봇건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이 될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제 뭐 불과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좀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임플란트도 정형외과용이 또 있군요. 오스테오닉이라는 회사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7분 54초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배 랭크 전해주십시오. 네, 12월 23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0.1%포인트 밑돌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졌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 우리 시장은요, FOMC의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시장이 흘러내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7%가량 상승하면서 2,417선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5%가량 반등을 시도하면서 672선에서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서 HBM4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 SK하이닉스 특히나 1.36%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 드디어 보조금 확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안보다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0.75%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퀄컴과 손을 잡고 지금 기술 발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현대차도 0.95%
0.5%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오늘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이고 특징적인 게 휴젤이 지금 5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 가까운 강한 상승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알테오젠도 2.5%, 제약바이오주들 지난주 위축됐던 만큼 오늘 강세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됐습니다. 12월 23일 우리 시장이 됐고요. 그러게요. 동시효과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내용을 좀 최근 한 2주 정도 계속 봐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마음을 좀 놓고 좀 편안하게 오늘 개장을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다행인데요. 지금 지수 좀 뜨는 거 보고 좀 떴습니다. 0.80 코스피 올라서 2,423, 2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89% 올라서 674선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좀 더 세분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출발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일단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동시효과 상황보다도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86%가량 오르면서 2,420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75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또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오늘 내림세로 출발을 한 것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5%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53,500원에서 지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보조금 확정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4에 대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소식 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0.89%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장주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퀄컴과의 손을 잡았다, 협력에 나선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0.5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부진했었는데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흐름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앞템라에 대한 지금 허가 소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은요, 허가 품목허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까지 연이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역시나 방향성은 괜찮고요. 기아도 1.3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이 오늘 2%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24%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신한지주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가장 좋습니다. HT,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도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우선 15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상승력 나타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유일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견고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0.19%가량 상승 출발, 삼성물산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 보합권 출발 결국에는 100만 원 선 무너진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상승 출발, 메리츠 금융지주도 2.7% 상승하면서 우선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금융지주사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매파적인 FOMC 결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 상대적으로 크게 밀렸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HLB 역시나 1.7%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강한 상승 예상됐었는데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휴젤의 상승세도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요, 지난주에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컸지만 외국인은 또 가장 많이 담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 추이는 0.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이 많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이 무려 2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6위권까지 올라선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삼천당제약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7위까지 지금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1.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클레이스 2% 이상의 강세, 신성델타테크도 1.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했던 것과 별개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엔캐모 오늘도 1% 이상 빠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파마 리서치는 0.5%가량 하락하면서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8%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제약회 엔터는 0.29%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입니다. 펩트론도 9%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총 상위권은요, 결국에는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군들이고요. HBSB는 오늘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고 계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9시 7분이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보면서 두 분이 또 출발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한 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 0.8% 상승, 2,424선 정도로 들어가면서 일단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또 밀리지 않을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한 1%대 상승으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한 2원 이상 하락하면서 1,446원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관망의 느낌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과 함께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이 일단 문의는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90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250억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또 코스닥까지도 양시장 약간 매수 기조를 띠는데 이거 갖고 안 되죠. 특히 추세를 전환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몇천억대 이상은 매수가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외국인들 선물이 1,800개 매도, 1,600개 정도 매도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아직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갭상승은 했지만 저희가 너무 지난주 금요일 날 오버했다는 쪽에서 갭상승은 했지만 방향이 확연히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쪽에서 시장은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하락하는 섹터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일단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운송장비, 기계 그리고 또 증권보험, 금융주 쪽들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오랜만에 전기전자까지 상승의 가닥을 잡고 있는데 비금속 업종 아마 지금 고려아연의 약세가 이쪽에 잡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반등세에 무게를 둔다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여전히 섹터와 관련된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양자무 쪽의 강한 모습들과 함께 오늘 지금 벌써 SBS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런 쪽에서 조선 그리고 또 미디어 업체, 영상 콘텐츠, 오징어 게임 2죠. 이쪽과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의원은 또 어떻게 또 시장 출발 상황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미 지난달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조선주를 다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알아서 시장에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고 계시면은 알아서 유튜버들이 올려줄 것이고요. 각종 방송에서 홍보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면서 알아서 오버슈팅을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연말에 다시 또 피날레 수익을 완벽하게 확정지으면서 확정짓거나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지금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HD 그룹주 등은 무조건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변한 하나오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군함 쪽에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군함 쪽에 이 무기가 많이 있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전신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그 MRO 시장 관련해서 그쪽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분은 HD 그룹주 이외에 하나오션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지금 사실은 약점이 있죠. 얘는 지금 해양 플랜트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함을 만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예전에 조선 3사 하면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분리였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조선 지주회사를 세웠고 그 위에 HD 현대중공업이 있는 이 상황으로 변했고 HD 현대중공업은 새롭게 분할돼서 탄생됐기 때문에 차트가 그려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그 현대중공업의 2007년, 2011년에 대세 상승을 볼 수 있는 차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이 빨리 맨 마지막 금액을 빨리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운하를 굉장히 작은 강도 지금 다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후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은 그러니까 HD 그룹주 중에서 하나 아니면 하나오션 이렇게 꼭 가져가자 되시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HJ중공업은 약간 지방 중공업 회사로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피팅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광밴드랑 태광이랑 양대 산맥이 있고 태광보다 성광밴드의 북미 비중이 높으니 성광밴드가 좀 더 유리하고 기술적인 모습까지 합쳤을 때 1등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광밴드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지금 태광이 따라잡고 있죠. 그러니까 태광, 성광밴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성광밴드가 훨씬 좋고 성광밴드는 이미 월봉상에서 RSI 과열권인 73.10이 넘었습니다. 사실 빨리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한번 끊고 가도 돼요. 밑바닥에서 벌써 10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그리고 지금 태광이 지금 따라 올라가는 지금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태광 성광밴드가 용접용 피팅, 구경이 큰 걸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개장 밸브용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로 코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BMT, DK락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이로 코리아는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조금 따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DK락이랑 BMT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합니다. 여기서 DK락, BMT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얘네는 조선 비중보다 IT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밸류체인의 특성만 알아도 돼.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메인 심장에다가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진중공업이 나오겠죠. 세진중공업은 선박의 선실을 만들기도 하지만 LNG 탱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LNG 선을 수주를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받았다.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받았다. 그럼 세진중공업한테 LNG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LNG 탱크 안에 본행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가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한국카본하고 동성하이텍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하이텍이 같이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가려야 돼요.
태광 성광밴드에서 성광밴드를 선택하신 분이 태광을 선택하신 분보다 수익률이 3배가 넘습니다. 이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동성화인텍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죠. 동성화인텍은 지금 무려 2011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도까지 무려 20년의 고점이 지금 돌파되고 있어요. 거기가 15,550원짜리거든요. 20년짜리 고점이 돌파가 되면 어떤 힘이 나오는가는 다른 곳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뒤로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마치 성광밴드를 쫓는 태광의 모습이 지금 LNG 본행제에서는 이 지금 그 동성화인텍을 쫓는 한국카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 1, 2, 3단계 여기까지가 일단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에 있겠죠. 하나엔진 오늘 7.45%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2011년 최고치 한 끗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에서는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하고 STX 엔진이 있죠. 1등주는 무조건 하나 엔진입니다. 2등주가 STX 엔진, 3등주가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시면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뒤로 가죠. 선박의 평형수에 관련된 업체, 평형수 처리 업체 한라 IMS, 이것도 밑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대양전기공업, 이런 것은 지금 조명을 다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광 페인트, 나중에 페인트 칠을 하는 업체죠. 그 다음에 NK, 그 안에 소화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사실 750원짜리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MRO 시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금요일에 찍어드렸던 종목이 있죠. 지금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지금 저 업체가 이 시간에 말고 바로 매우토크에서 찍어드렸어요. 네. 그 현대 마린 솔루션 이 업체는 MRO 시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LNG선이 노후화돼서 20년 넘으면은 그거를 폐차로 하기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거를 FLNG로 띄워놓는 해양 플랜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LNG 터미널로 변신시켜가지고 마치 경마장에서 경주 뛰다가 나중에 꽃마차 끄는 말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것 되었던 거 명심하시고 지금 바짝 정신 차리셔서 빨리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소위원님 조선주 역시 또 지금 현재 사실 뭐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상승률이 좀 초반부터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시 16분 됐고요. 섹터별로 상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거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요, 양자 기술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증시까지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방산을 향해서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를 5%가량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도 개장 직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적외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검색하는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3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94억 원가량의 소폭이지만 오늘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4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 시장에서 개인만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요. 운수창고화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전기전자가 0.63%가량 오르고 있고요. 운수장비가 1.4% 앞서 현대차그룹의 상승력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눈에 띄었었는데 운수장비가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의료정밀도 1% 이상의 상승력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종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시세와 함께 제약업종이 2.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로 인해 좀 급등락이 나왔던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우선 SBS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 소식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주가도 바로 반응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신세계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윤진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세계 관련 기업들 강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직후의 특징적인 종목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지난주에 그 주간 ETF 상품들 탑 5를 보니까 그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미디어 쪽이더군요. 오늘 SBS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또 이번 주도 미디어들 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합쳐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좀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시장 종목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것들 눈에 띄십니까? 네, 가장 먼저 삼천당제약이 네. 시작부터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쪽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일단 독일의 프레제니우스라는 회사와 함께 미국의 판권 계약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남미 국가의 독점 판매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호재를 인식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기다렸던 재료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제약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환경들이 시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매크로 지표 가지고 강하게 또 이끌어 가겠느냐 한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 관리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겠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26일 오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지난주 시간회에서도 강했던 콘텐츠 쪽들의 영상 콘텐츠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SBS가 이틀째 상한가가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특히 디즈니 플러스 공급 계약에 이어서 넷플릭스까지 그러면 글로벌 OTT에 관련된 드라마는 우리가 다 공급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PBR이 지난 주 기준으로 0.42배 정도다 보니까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배경들이 여기 있었지 않나라는 쪽에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아마 관련된 또 대목이니만큼 관련된 영상 콘텐츠주들의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겠는데 하지만 저희의 또 가장 큰 약점은 세론입니다. 한번 또 개봉하고 또 평가가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강세를 보일지 몰라도 특히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영준 회장의 또 미국 방문과 함께 신세계 INC가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들 쪽에서 특히 IT 서비스 그리고 특히 신세계 쪽에서 대주주에 관련된 관여도가 가장 높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모습들이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뭐 인맥 테마인가요? 예,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그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줘야 주가에 대한 후속적인 모습들이 나가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오늘 주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입사위원 종목 어떤 흐름들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것 중에 그 누적 시청 시간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지금 2위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이것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지금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원에 비해서 사실 2, 3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1에 못지않은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에서 뜻하지 않게 삼양식품이 이득을 봤죠. 삼양식품은 거기에 후원도 하지도 않고 협찬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정지 씨의 개인 취향인지 황동혁 감독의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으나
성기훈이 슈퍼 앞에서 그 라면을 부셔먹는 장면에서 삼양라면 골드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자, 이 알고리즘 아시죠? 이 옛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거 방송 보다 보면은 유튜버들 막 3, 4년 전에 했던 방송 알고리즘으로 계속 뜹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다시 3년 만에 방영된다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 1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삼양라면이 이에서 등장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원까지 같이 들썩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결국 지금 뭐 그걸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 2 관련주까지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엎친 게 덮친 격이 아니라 좋은 거에 좋은 게 더 더해지는 것이죠. 지금 신고가의 흐름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선주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바이오에서도 방산에서도 항상 밸류체인의 우두머리부터 밑으로 뻗어져 나가는 건 어떤 건가요? 완성된 세트 업체부터 그 부품, 소재, 이렇게 쭉쭉 나아가잖아요. 똑같죠. 삼양식품이 잘 되면 또 뭐가 잘 되겠습니까? 삼양식품의 소스를 만드는 불닭 소스를 만드는 회사가 잘 되겠죠. S&D라는 회사 2024년도 6월 달 63,300원, 지금 48,200원. 자, 고점 돌파가 곧 이루어지겠죠. 삼양식품의 후발주니까요. 삼양식품의 짝꿍과 함께 S&D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짝꿍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이 신라면이 잘 팔리면 어떤 종목이 잘 갈까요? 신라면의 포장지를 만드는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잘 갈 것임을 밸류체인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원 F&B에서 참치캔이 잘 팔리면 뭐가 잘 가겠습니까? 참치캔이 많이 팔리니까 참치캔 뚜껑을 만드는 동원 시스템즈가 잘 갈 것임은 우리가 그냥 밸류체인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밸류체인을 미리 알아두면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성기훈이 혹은 양동근이 혹은 트랜스젠더로 나오는 전재준이 만약에 동원 참치캔을 뜯어먹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동원 F&B랑 동원 시스템즈가 갈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으며, 삼양식품이 아니고 이번에는 만약에 무슨 프론트맨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더니 농심 신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럼 농심하고 율촌화학이 같이 갈 것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1번 타자부터 2번 타자까지 그냥 사이클상으로 밸류체인의 모든 부분을 뼈까지 긁어먹을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된다. 그것은 미리 밸류체인을 알고 있고 세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낙수 효과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삼양식품은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S&D가 결국 그걸 따라갈 확률이 높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국제 밀가격이 저점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물가격이 대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여기서 달러 가치까지 하락을 해버린다면 삼양식품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식품들이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버거킹, 맥도날드, 무슨 햄버거부터 음료수 가격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엄청난 이득이 남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음식료주, 대장주를 꼭 잡으시고 후발주로 따라갈 것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즐겨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삼양식품과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 투자를 하셔서 불닭볶음면 앞으로 3년치 자금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 개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종목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장 키포인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시장이 지금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힘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0.5%대 상승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다 끌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된 섹터와 종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다고 시장이 딱 턴해서 새로운 섹터를 막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섹터에 대한 강점 있는 쪽으로만 일단 체크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의 압축 좀 지속적으로 언급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조선의 앞날이 걱정되거든 조선을 타라.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의 왜군을 무찔러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듯이 그때 거북선이 등장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는 안전한 지금 그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조선입니다. 배를 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테슬라라는 장비 업체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국내 메모리 업체 PCBD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장비 업체입니다. 25년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D램 공정 전환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가 24년에 이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4년 3분기 동사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5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비의 포션은 D램이 66%, 낸드가 34%로 고르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또한 수주 잔고가 488억 원으로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은 현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4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70억 원으로 전년도 부진을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원비 나노미터 증설 그리고 전환 투자가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동사는 19년부터 23년까지 낸드용 장비 매출이 좀 많았거든요.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낸드용 장비 업체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측면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D램 쪽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업 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5년 예상하고 있는 장비 관련 예상 타임라인이 상반기에 D램용 장비 중심 그리고 하반기에는 낸드 전환 투자에 따른 장비 수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D램용 장비는 대략 1,610억 원 그리고 낸드 장비는 1,091억 원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사의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메모리 선단 공정 집중 투자에 따른 PCBD 장비의 ASP 상승 기대 그리고 공급 대수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향후 중화권 신규 공급에 대한 재료가 나와준다면 현재 주가 수준을 좀 탈피할 수 있어 보이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동사를 분석해 보면 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 7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의 19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PE가 17배 정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 4월 32,900원 일단 장중 고점을 터치하고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하락 사이클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50%가 넘는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로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테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이 다연스럽게 셧다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시총이 6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절반 수준을 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12월 FOMC 이후에 좀 고꾸라졌다가 다시 좀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네네. 예. 우선 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되고 그다음 증시 규모가 이제 중국이나 유럽연합 뭐 이런 데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되고 당연히 큰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1990년대 초반에 약 여러분들이 $100를 투자했다라면 이것이 2023년 기준 정도 되면 한 $3,200 정도까지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요. 대단히 크게 증가했었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무한도전에서 코스피 2,500 가자 막 이런 도전 막 이런 무한 도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즉 2,500이 얼마 남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500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적인 한국의 어떠한 증시 상황에 비해서 미국 증시야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규모 면에서 또는 성장 면에서 당연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건 지난주 12월 18일 있었던 페드 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발언을 들으면서 빙고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발언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job creation, 우리의 지금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실업률을 이렇게 억제하는 수준보다도 기대치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job creation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 문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자율을 계속 내리겠구나. 그렇게 당연히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이자율을 계속 그래서 2025년에도 원래 예상했던 대로 한 4번 정도의 이자율 하락이 있겠구나. 왜? 지금 노동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다. 즉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화랑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의사 진단을 갖다가 분석을 했단 말이죠. 존 파월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근데 인플레이션도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내리는 것의 속도와 빈도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은 두 가지가 언밸런스고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진 거죠. 왜 페드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니고 이러한 경제 분야에 대한 진단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엇갈리는 주장을 할까?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한 축과 또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모순된 방향을 한 그릇에 담았을까?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많이 방송을 보셔서 보시겠지만 불확실성의 증가. 즉 트럼프의 집권 이후의 정책은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지금 우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쪽으로 즉 미국의 국가 부채가 대단히 높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겠다. 이거는 시장에서 대단히 불안식성을 놓은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표적이죠. 이 공포와 탐욕 지수 CNN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갑자기 이 그리드에 있다가 탐욕에 있다가 피어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더 가깝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을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뭐 지난주에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산타밸리의 그 산타가 사라졌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을 극복하고 사실은 이번에 생겼던 딥, 즉 확 떨어졌던 것이 뭐 물론 8월 달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8월 달에 있었던 일본의 그 옌캐리 트레이드의 밸리 이 딥이 생기면서 떨어졌던 폭락폭보다는 적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남은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한 주 동안 회복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불안정성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는 1월 25일 이후에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가 미국 증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실 때는 AI 거품이 꺼질 것이냐 안 꺼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대략적인 11월까지 통계에서 12월까지 예측치가 나왔는데 미국의 4개 기업,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 4개 기업이 약 2,2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1분기까지 6개월까지 상반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2,2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여러분 1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우리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2025년에는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 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 투자에 대한 리턴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거품은 있다고 봐요. 거품이 꺼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여기에서 이 2천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안 생긴다라면 거품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이 AI 부분에서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이냐, 실질적으로 GDP에 AI가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부채 비율을 그래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2025년에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이 보시기에 금리를 인하할 요인과 금리를 동결할 요인이 좀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헷갈렸다. 근데 그걸 한 그릇에 담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고 어쨌든 연준 고민도 트럼프 2.0 시대 이게 뭐가 다가올지 뭐가 닥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좀 역력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고 올해 또 연말 증시 잘 정돈하면서 내년의 증시의 좌우될 요소는 AI 거품 운유 연착륙될 것인가 그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6조 9천억 원인데 원래 주기로 한 돈보다는 좀 쪼그라들었어요. 약간 아쉽지만 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럼 삼성전자 앞서서 SK하이닉스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칩스법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금을 좀 받은 것으로 그럼 일부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봐야지 괜찮은 걸까요? 일부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거보다 더 큰 불확실성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긍정적이죠. 우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했었죠.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또 하나는 이 칩스법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 다 이제 크게 볼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국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위기에 있는 타이완과 한국에 쏠려 있는 또는 일본에 쏠려 있는 세계 국가에 쏠려 있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들을 축소시키겠다는 이런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 부분이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 정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칩법을 그러니까 이 반도체법에 대한 지원법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원래 약 9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에게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6조 9천억 원 정도로 조금 축소가 됐지만 이것이 결정이 났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반은 이제 대출로 받고 반은 지원금으로 받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는 또한 SK하이닉스보다 막대한 지원을 받는 대신에 또 자신들도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대중국 간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요의 둔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도 풀고 있지 못하는 이 숙제 HBM의 양산 체제를 미국 공장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원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즉 재정적인 자원이 들어왔을 뿐이라는 것이지 시장의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아직도 답답한 기술력에 있어서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덜었지만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무게감은 대단히 크고 있다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는 풀고 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에서 많은 매출 부분이 메모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부분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도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파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아마 아실 텐데 DDR5 반도체 이쪽을 양산했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네. 참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메모리 업계가 4년 만에 DDR5를 추격당했다, 이걸 허용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 일단 좀 부지런히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뭐 이게 HBM 같이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HBM은 쌓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패키징하는 것도 어렵고 그건 아직은 중국은 시도도 할 수 없는 거고 글로벌로 해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DDR 부분에서의 이러한 범용 메모리 부분에서는 DDR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DDR5를 가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DDR4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이 격차가 한 2배 정도가 났던 거거든요. 기술 격차가 2배 정도가 났던 건데 여러분 아시는 이 CXMT 그 창신 이 테크놀로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DDR5를 만들어냈고 32GB를 갖다가 양산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산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정도 2배 정도 격차 나오는 걸 쫓아오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제는 수율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건 중국 그 반도체 경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우선 수율이 나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오버 캐파시티, 즉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태양광에서도 통했고 전기 자동차에서도 통했고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배터리에서도 통했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수율이 나쁘면은 과잉 생산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서 DDR5 시장에서도 가격을 갖다가 인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DDR4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DDR4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대량 양상 체제를 갖추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건 여러분 DDR5 시장과 DDR4 시장이 있는데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DDR4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고 이 DDR5 즉 앞서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가격 하락이라든지 중국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하락도 예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2025년 메모리 부분에서 이 DDR5 시장마저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쉽지 않은 경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이런 숙명을 이제 맞게 됐다는 부분에서 2025년은 밝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 수율 이런 부분 좀 확인해봐야 하니까 질적인 측면 우리가 확인 좀 해봐야 되고. 수율은 나쁠 거예요. 이러면서 나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 승리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수율이 나쁘다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생산량을 예를 들자면 100개를 생산할 때 50%밖에 좋지 않아요. 그럼 이걸 70% 80개로 꽂아내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 그럼 100개를 생산하지 않고 1000개, 10,000개를 생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양으로 승부를 하면서 나쁜 건 버리더라도 이건 정부 보조금을 채워내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양에 있어서 DDR5도 과잉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DDR5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DR5에서도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DDR6 준비 좀 빠르게 하면서 격차를 좀 그렇죠. 벌려야 되는 결국은 건가요? 답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미친 듯이 기술 혁신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DDR6를 2025년 언제쯤 내놓는가에 따라서 또 언제쯤 양산하는가에 따라서 형세는 바뀔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박사님께 그 마이크론 네, 메모리 네. 반도체 풍량계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러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여기는 독특한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라고 하지만 2025년 1분기가 언제부터냐면 정말 저는 외우기 어려워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가 2025년 1분기에 하여튼 이번에 발표됐던 것은 9월에서 11월까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실적 계산이. 네, 실적이 다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다른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회계연도인데 여튼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이번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기대치보다는 매출도 한 1억 달러 정도 높고 해서 조금씩 높았어요. 문제는 2025년 2분기 이 마이크론의 회계연도에서 그러면 정확하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월가의 기대치보다 매출량이 10억 달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치를 갖다가 1억 달러 상회에 있는데 이 전망치는 월가의 기대치를 10억 달러를 하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즉 마이크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풍향계로서의 역할을 볼 때, 즉 전통적인 DDR 시장 자체가 대단히 냉각될 거라고 마이크론이 자기 스스로가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기대치를 깎아내리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졌던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즉 앞서 나가고 있는 풍향계가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그것도 진지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2025년 상반기에 이뤄질 메모리 시장의 확대는 저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DDR6를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상반기에 이건 양산할 수는 없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우리도 생산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분기라든지 3분기에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벌써 2월까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1분기, 특히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고 HBM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우려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지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이슈 점검해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 오온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의 의견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